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세간의 관심이 다소 멀어져 가고 있는 라임펀드 사건을 다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작을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게 갑자기 리조트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그 뉴스를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충격점. 예.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안에 무슨 카지노가 있고 막 이렇게 이건 또 뭔가 싶은 게 다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막 그래서 아까 또 이제 우리가 인터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또 직접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담당 변호사분이 지금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이분이 이제 이 경찰 출신 변호사신데 네. 필리핀에서도 이제 여러 소송 담당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리조트 사정을 잘 아시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 있다 하고 추적을 시작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그 리조트 총격 사건과 라임펀드 사태와의 연결고리를 찾으시는 분이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배광기 변호사 아까 이제 화면에서 인터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MBC 남상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진행 맡고 있는 허유루 아나운서인데요. 네네. 저희 일단은 되게 놀랐어요. 이게 그 이슬라 리조트하고 네. 라임펀드하고 이렇게까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마 시청자분들도 연관이 굉장히 크죠? 네,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싶으셨을 것 같은데 그 온라인 그 아바타 카지노요? 예, 그 카지노에 사람이 있긴 있는 건데 그 사람은 그냥 알아서 베팅만 하는 거고 돈은 뭐 이제 한국이나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카지노 뭐 불법 도박인 거죠, 사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지금도 성행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게 밤낮 구분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예, 24시간 밤낮 없이 돌아가고요. 1년에 크리스마스 전날 하루 정도 쉬고요. 그 외에는 1년 내내 돌아갑니다. 야. 아니 근데 그 이 이슬라 리조트 카지노의 그 소유주도 좀 이렇게 파악하시고 현금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게 왜 이 지금 라임 사태 아직까지 이제 피해 회복이 100%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또 열쇠라고 보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선요, 2019년도에 네. 그 김용웅 씨하고 이종필 씨가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주를 하였는데요. 그렇죠. 네. 김용웅 씨는 마카오를 거쳐서 필리핀으로 도주를 하는데 성공했고요. 이종필 씨는 필리핀 등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숨어있다가 체포되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들은 체포되기 전까지 이슬라 리조트에서 수시로 모여서 여러 가지 모의 같은 것들을 하였는데요. 대응책 같은 거를 거기서 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슬라 리조트를 그들의 도피 장소, 또 그리고 범죄 수익금을 취득하는 주요 통로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돈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면 그 사람들의 동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심지어는 그 이종필 씨, 그다음에 이종필 씨의 측근이라고 하는 최모 씨 같은 분들은 직원들 면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급여를 삭감하기도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예. 김용홍 씨가 도피하는 자금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용웅 씨는 거의 매일매일 그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부 다 사람을 보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날 카지노 수익이 별로 안 나온다, 평소에 비해서. 네. 그러면 카지노 관계자들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미처 저희도 한동안 이 라임 사태가 조금 시청자들에게서도 잊혀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네네. 귀한 말씀 덕분에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라임 펀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옵티머스 펀드하고 옵티머스도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이렇게 좀 묶여가지고 이게 네, 좀 맞습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약간 쉽게 정리하면 사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라임은 처음엔 잘해보려고 그랬으나 이게 돈이 커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끼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부터는 진짜 나쁜 짓을 시작했고 예.
옵티머스는 기획부터가 조금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남 기자님? 그렇죠. 그러니까 라임은 초반에는 이제 수익을 잘 내니까 점점 입소문을 타고 급성장한 그 운용사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는데 그러다가 한 2018년경부터 해외 투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사실 멈췄으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렇죠. 다른 나중에 들어온 자금으로 앞서 펀드를 메우면서 이제 돌려막기를 하면서 펀지 사기 수법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면서 뭔가 이 그동안 누적된 손해를 메워야겠다. 메워서 이거를 다시 정상화 시켜야겠다는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리한 투자라든지 이런 데로 점점 빠져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거죠. 네. 처음에 그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시작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각광받는 펀드였어요, 그죠? 펀드 운용회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금이 몰리면서 한 수천억 이 정도까지 규모가 커졌을 때까지는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이게 진짜 갑자기 한 2조씩 막 3조씩 이런 식으로 자금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저도 사실 이 라임 펀드 물론 피해자도 워낙 많고 너무나도 피해 규모도 큽니다만 사실 인상에 남았던 건 로비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여러 가지 로비 건들이 좀 있었죠, 팀장님, 그죠? 네. 일단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기억하시는 게 이제 검사들과의 술자리. 그렇죠. 네. 이제 김봉현 씨가 등장해서 옥중에서 이 내용을 폭로하면서 네. 신문지상에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까요? 네. 아, 네네. 이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봐도 어려워요. 이건 이제 김봉현 회장 예. 로마 로비. 제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김봉현 씨인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에서 그게 나오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검사 술자리인데 그것도 이제 편지에서 처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이주영 변호사의 소개로 청담동 술집에서 검사 3명을 접대를 했는데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라임 수사팀에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에 따르면은 이주영 변호사가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분노했던 거는 첫째로는 진짜로 이 사람 예상대로 평소에 술을 접대하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이 이 당사자가 수사를 받는 수사팀으로 왔다는 게 있는 거고 둘째로 사후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신기한 계산법을 내놨죠. 그렇죠. 신의 계산법이다. 네. 이건 정말 이게 그때가 이제 99만 원이 이제 그때 나온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 형사 입건 대상이 되는데 지금 검사들 중에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은 늦게 왔고 일찍 갔고 이런 것 때문에 나누기 했더니 n분의 1을 했더니 99만 원이더라. 그렇죠. 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아니 늦게 와서 후레자 3배 했으면 그 술값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늦게 와서 한 번에 3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으로 술 계산하는 게 어딨어요. CCTV 안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거에 다들 기가 찼어요 우리 국민들도.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그 시청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뉴스 보면서 야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빠져나간다고 이 생각이 정말 들었던 사건이 또 이 사건이어서 아마 익숙하실 거고. 맞습니다. 그게 그 검사들과의 술자리가 유명해진 그 계기가 된 통로였고 맞아요. 네. 사실은 검사들과의 술자리가 문제가 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사실 네. 그 전에 라임 펀드의 판매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그 판매를 원활하게 청탁하고자 술자리를 마련하고 로비를 시도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또 한 명의 전직 검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게 윤곽은 전 고검장이죠. 예. 그분이 이제 또 야당 네. 후보였는데 이분이 또 문제가 됐던 거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펀드가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 금융사 쪽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잘해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 라임 입장에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돌려막기를 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라고 판매사들한테 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기가 닥쳐오고 있던 게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던 펀드였어요. 그런데 우리은행 행장과 윤갑근이 또 이제 윤갑근 전 고검장의 동문이니까 잘 안다. 예.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윤갑근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보자라고 했고 이 다리를 놔준 사람도 저희 방송에 나온 김용홍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도 같이 보는 건데요. 예. 김용홍 회장이 소개를 해서 이종필 부사장, 김용홍 회장, 그다음에 윤갑근 전 고검장이 만나서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고 로비에 나서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이종필 부사장은 라임 자산운용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로비가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네. 필살기를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필살기?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필살기가 먹히진 않았죠. 네, 네. 재판매를 안 해줘가지고 이제 실패한 로비는 있는데 어쨌든 시도는 있었고 술자리도 예. 있었다. 그래서 로비 시도가 있었다. 로비 시도가 있었죠. 있었어요. 술자리가 예.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2억 2천만 원이 윤갑근 변호사의 법무부인 계좌로 가는데 그게 일반적인 법률 자문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알선수재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1심에서 이제 징역 3년 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사실은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또 한번 토파볼 대목이 이 윤갑근 고검장이 관련이 됐다는 내용을 검찰이 인지한 시점이 이종필 부사장을 잡았을 때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작년 4월쯤 됩니다. 네. 근데 수사팀은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윤 고검장이 관련이 우리 검찰 출신이 관련이 있네. 그것도 전직 검사 중에 굉장히 고위층. 그렇죠. 고검장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당시 수사팀이 검찰총장에게 직보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그리고 나서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사가 멈춰요. 그렇죠.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10월까지 음. 쭉 진전이 없다가 이제 폭로가 일어나고 뭐 사태가 좀 복잡해지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네. 이제 왜 이게 안 되냐 그때 지휘권 발동을 했죠.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의 지휘선상에서 배제를 시키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정말 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던 또 어쨌든 라임펀드와 관련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검사 한 명과의 술자리는 또 다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다른 자리입니다. 아니 네. 뭐 이렇게 술들을 많이 먹고 다녔대 예, 좀 그러게요. 검사들하고. 술이 세신가? 네, 검사들하고 뭐 이렇게 자꾸 술을 드셨어요. 이게 그 얘기도 좀 더 다시 정리를 좀 살짝 해주세요. 네네네. 검사 술자리가 많으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첫 술자리는 김봉현 김봉현. 회장이 검사 3명, 변호사 그렇죠. 1명과 일종의 술접대를 네, 했다. 그게 이제 여러분 99만 원 나왔던 네, 바로 그거고요. 그거고요. 요거는 다른 그 유흥주점 룸사롱에서 김용홍 회장 그리고 이종필 부사장 검사 1명이 만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목격담인데 근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이종필 부사장이 출국금지 떨어진 이후였어요. 네, 출국금지는 2019년 7월인데 7월. 술자리는 2019년 9월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금융사고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데 3명이 이제 그걸 은밀하게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자리에서 술도 많이 안 먹었고. 네네네. 뭔가 심각한 논의를 했을 텐데 네. 그 이후에 김용홍 회장은 실제로 도피에 성공을 했고 성공을 그렇죠. 한 2주 3주 후에 떠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술자리 후에. 이종필 부사장은 미처 떠나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때 국내에서 이제 도피하다가 붙잡히게 되는 거죠. 네, 출국금지 상태니까는 해외로 나가긴 아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음. 11월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그 나타나지 않고 잠적을 한 거죠. 김용 회장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가 안 걸려 있었어요? 안 걸려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현장에서 발권을 하려고 갔는데 출국 금지를 걸었으면은 출국 금지를 왜 네 재량이 아닌 걸로 걸었냐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게 이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예, 지난주 방송 내용 잠깐 정리해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검사들에게 이제 로비를 하면서 어쨌든 이걸 잘 굴려보려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어쨌든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두 사람이 지금 안 잡히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한 명이 이제 김용 회장이고 또 한 명이 그 이인광 회장, 이인광 회장. 기업사냥꾼. 예, 이인광 회장. 이 사람들이 왜 몸통이라고 지목을 하게 되는 건지 이 설명이 좀 한 번 더 그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장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준비할게요. 네네. 자,
예. 이른바 판때기. 그렇죠. 네. 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라임의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수익을 제대로 못 내고 투자를 못 내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그렇죠. 한 거잖아요.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주가 조작 같은데 연루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몸통이라고 하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들어간 돈이 제일 커요. 예를 들어 이 김용 회장이 그 회장으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네. 부동산 회사죠. 예, 여기에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한 3,5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하고 그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넣었던 그 돈이 지금 그렇죠. 메트로폴리탄에 3,500억 정도 예, 들었다. 예. 네.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가 조작 쪽으로는 한 2,500억 정도가 된 걸로 이게 알려져 있어요. 예, 너무 이게 단위가 커져 버리니까 약간 현실감에 떨어질 정도로 큰 그렇죠. 돈들이네요. 예, 예.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기서는 이제 서초동이나 아니면 제주도 오피스텔 개발 등등 실제 부동산 개발을 좀 하기는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자산 평가상 등급이 낮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쪽은 어떤 식의 주가 조작이었냐면 이제 막 그 허위 보도 자료 뿌려가지고 주가를 어디랑 뭐 한대더라. 부양하고 네. 그걸 이제 팔려고 했던 거죠. 팔려고 했는데 음. 이제 이렇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경우에는 블록딜이라 그래서 네, 한꺼번에 시장에서 많이. 하면은 막 가격이 출렁거리니까 한꺼번에 팔잖아요. 근데 덩치가 크니까 블록딜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그런데 이제 그 작전도 이게 이 시효가 있으니까 그렇죠. 후에 매각 타이밍을 놓치고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쪽이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뭐 둘 다 잘못된 거긴 하지만 피해로 보면은 이 주가 조작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여기는 양쪽으로 피해를 준 건데 일단은 라임 투자자들의 돈이 날아간 그렇죠. 거고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주식도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양방향으로 피해가 난 거고 요거는 이제 뭐 그 부동산 사업 실패는 있지만 좀 만회할 만한 또 땅이나 다른 부동산이 좀 네. 남아 있으니까 물건 새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웰브리지 자산운용이라고 자금 라임 회수하기 자산운용의 위해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가교 운용사가 생겼는데 여기서 얼마나 이제 회수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조금 달라질 것 그러니까 라임 같긴 펀드는 합니다. 없어졌지만 네. 거기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서 예. 투자했던 투자처에서 돈이 벌리면 그거 회수해서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돌려주겠다. 그렇죠. 이런 네, 의미로 네. 만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네.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네. 회복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제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55%, 60% 이거 받는 거는 그간의 심적 고통에다가 스트레스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게 만족이 되시겠냐고요. 정말 뭐 물론 여유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신 분도 있고 고위험 투자 상품인 걸 알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감수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안전한 거 해달라 그랬는데 또 그 판매하는 곳에서 그 뭐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녹취하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 상품은 뭐 위험할 수 있으며 뭐 그렇죠. 본인이 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셨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 네 하시면 돼요. 네 하면 요거 녹음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거 엊그저께 MBC 보도에 또 나왔어요. KB 국민은행 관련해가지고 계속 일하셔갖고 어렵게 모은 그 돈 1억 원 이거 좀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불려보시겠다고 했다가 그거 반토막 나신 분들은 그 시간과 그 상처를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말입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불안전 판매로 인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부 그 판매사의 책임이 인정이 되니까는 이제 분쟁 조정위에서 그렇게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검찰 수사까지 다 네.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 곳만 빼고는 전부 기소가 일단은 간 판매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기소는 뭐 그렇다 치고 법적 판결은 법적 판결인데 이 55%나 뭐 이렇게 뭐 40%, 60%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피해자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뭐 사모펀드 좋은 거 있어요? 이렇게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예전에는 사모펀드가 5억 이상만 됐거든요. 근데 2015년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1억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입자를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된 거죠. 네. 근데 뭐 물론 부자나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투자하신 경우도 있지만 뭐 집 잔금 내려고 아니면은 노후 생활 뭐 어떻게 할지 하려고
1억, 2억 이렇게 모인 분들이 예전 같은 사모펀드 가입 못 하는데 가입을 할 수 할 있게 수 된 있게 거예요.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좋은 상품 있어요 하고 먼저 권유를 하기 그러니까. 시작해서 잔고 1억 되시는군요. 이러면서 그렇죠. 전화하는 네. 거죠. 예. 먼저 권유를 하고 야. 그 다음에 설명도 충분히 못 듣고 안전한데 고수익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신 분들 입장, 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속아서 가입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설명을 좀 잘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고령이 아니라든지 투자액의 차이가 난다든지 이유로 막 이 퍼센트가 퍼센트의 달라지니까. 차이가 나니까 네.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더 화를 내시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너가 돈 쉽게 벌려고 욕심내다가 그 투자가 안 된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거를 무슨 뭐 나라에서 뭐 책임을 져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코인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었고요. 다 맞습니다. 맞죠. 예,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투자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알고 투자를 했으면 책임을 자기가 100% 지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사람한테 속아서 만약에 그렇죠. 샀다면 네. 이거는 판 사람이 분명히 좀 더 책임을 저는 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또 감독할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는 거거든요.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재나 규정을 두는 것인데 분명히 이건 실패한 부분이 있다. 이 라임 펀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게 네. 원래 라임 펀드라는 게 원래는 라임이 투자 자문회사였나요?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그 규제가 완화되면서 액수가 갑자기 너무 돈이 그래서-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라임도 자산운용사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동안의 그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잘 운영하는 회사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헤지 펀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안전한 뭐 거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운용사인지 아니면 판매사인지 어떻게 판매 알아요? 대행하는 몰라요. 사람들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뭐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좋다고 그냥 참고해서 얘기하면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실은 투자하신 분들은 황당하죠. 맞아요. 사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담보대출 받으려면 전세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면 뭐 상품 하나 뭐 가입하면은 뭐 0. 몇 퍼센트 뭐 이렇게 금리 낮춰주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그 은행 이름 믿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수일 거라고 봐요. 특히 소액, 그러니까 1억 뭐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여윳돈이 막 남아갖고 하신 분들도 아니라고요. 평생 모은 자금 네.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펀드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공모 펀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 펀드는 워낙 소액도 들어가고 또 그렇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규제도 굉장히 깐깐해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사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만 그렇죠.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자본의 투자 금액 규모도 크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많지 않아서 사실 거의 자율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놔뒀던 경우들 많았고 그게 이제 라임 펀드 사태, 옵티머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커진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49인 규제를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모펀드, 그러니까 어머니 펀드가 있고 자펀드가 있어가지고 자펀드에 있는 거를 위로 밀어주면 49인 펀드, 49인 펀드, 49인 펀드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일종의 사실상 공모 펀드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자펀드가 모여서 모펀드에 그렇죠. 몰아주면 근데 그러면서 형태는 사모펀드니까 규제는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상호 1, 2, 3, 4, 5, 6, 7, 8이 49씩 다 돈을 모아갖고 남상호 펀드 이렇게 위에 그렇죠. 또 돈을 줘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 이 49인 규제를 그렇게 이제 우회 회피를 한 건데 이제는 그게 좀 힘들어지긴 했어요. 이런 일이 터지면서. 남상호 기자가 이제 처음 스트레이트 팀에 합류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또 취재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준비하시면서 방송?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 펀드의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모자랐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억울하신 분들, 그 다음에 피해
복구돼야 되는 분들이 투자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라임 사태 해결되는 데에서도 제일 큰 부분을 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맞아요. 뭐 로비건 뭐 술자리건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서민들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예. 너무 사실은 조명이 바깥으로 많이 쳐져 있었죠. 그게 더 섹시하니까. 그렇죠. 네. 예.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조금씩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이슈를 덮는다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상당히 정말 옅어진 듯한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한번 남상우 기자가 좀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우리 피해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돈 욕심 부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정말로 어렵게 모은 거 속아서 샀다가 너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남상훈 기자 스트레이트 팀 합류를 이제 본격적으로 예. 뭐 전에 한번 인사를 하시긴 했었습니다만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축하받을 일이지만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축하할 일이죠. 예. 자 이제 오늘 클로징을 늘 취재 기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잠깐만 거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그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맞다. 요거 하고 넘어가요. 한 네. 소식 전해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본 방송 맨 뒤에 저희 수상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방송 분량이 좀 넘쳐서 네. 오늘 빼고 후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저희 스트레이트 방송이 곽승규, 박진준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제 15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경제부문과 기획보도 부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쌍크리 수상. 네. 쌍크리 수상. 우리 곽 기자가 시청률을 포기하고 이렇게 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 의미 있는 보도. 그럼요. 의미 있어요. ESG. 예. 그 이후로 지금 보도였고요. ESG 기사들이 정말 검증한 물밀듯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두 기자들 정말 고생해서 취재한 만큼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네,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도 좀 뿌듯하시겠어요? 아니 뭐 말씀 주신 대로 시청률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더 잘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네. 자 남성 기자 이제 클로징 해주시죠. 예. 저 클로징도 제가 해야 될지 사실 미처 몰라가지고 지금 되게 네. 머릿속에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본방사수를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동작과 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 뭐 원하는 동작으로. 하트. 우리 이런 어색함 네네. 이런 거 즐기는 거잖아요. 아니, 유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알림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